여러분들은 왜 기출문제를 지금 학습하십니까? 이 문제가 올해 10월 28일 날 동일하게 출제될 거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유사하게 나올 거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 나름입니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세요. 지문이 똑같이 나오면 기출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문이 바뀌면, 그러니까 기출지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올해 시험에서는 표현을 바꿔서 놓으면 그건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동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문이 동일한 게 아니죠. 문제가 동일한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테마가 동일한 거죠. 이 문제의 테마가 뭐죠? 이신청 심판 청구. 우리는 뭐라 그러죠? 조세불복이라고 그러죠. 조세불복. 다시 말하면 조세불복에서 시험이 나온다는 거지 그동안 나왔던 지문과 똑같은 지문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앞서 나왔던 표현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올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추론도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요. 2년 전에 3년 전에는 틀렸던 지문이 올해 시험에 나올 때는 옳은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때는 옳은 지문인데 틀린 지문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같은 지문으로 봐야 됩니까? 다른 지문으로 봐야 됩니까? 동일한 지문이지 않겠습니까? 결과 3년 전 기출문제를 우리가 학습을 해서 올해 시험에 대비를 하러 갔더니 그때는 분명히 옳은 지문으로 나왔는데 올해는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만 정확하게 했다면 그 지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나온 게 또 나옵니다. 심지어는 100%죠. 왜냐하면 취득세에서 나오죠. 등록면허세에서 나오겠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나오고 조세총론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취득세 중에서도 비과세, 취득세 중에서도 과세 대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출문제를 학습하는 이유는 나왔던 게 또 출제되기 때문이며, 단 지문이 동일한 것이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다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제화시킬 겁니다. 가령 33회차 기출문제를 응용할 때는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면 33회 기출 지문에서는 옳은 지문인데 틀린 지문으로, 틀린 지문인데 옳은 지문으로, 또는 박스 안에다가 5개 지문을 다 집어넣고 틀린 게 몇 개입니까? 옳은 게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스타일. 따라서 여러분들이 33회 시험 문제에 대한 준비를 정확하게 했다면 문제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33회에서 점수가 80점이야. 그런데 33회 문제 지문을 변형시킨 스타일의 문제가 60점 나왔다. 20점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33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학습했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익숙한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답을 찾는 거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보완하고 시험 준비해서 시험 보러 가면 그러면 무난히 원하는 점수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 총론이 최근 10년 동안 기출되었던 문항수입니다. 문항수로 따지면 용어 정의가 제일 많이 나왔죠. 제일 4번 나왔으니까 제일 많이 나왔고,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개론이나 민법이나 공법에 비해서 3분의 1 문항수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걸 3배수로 만들어버리면 여기 세 문제 나왔지만 3배수로 가면 9문제입니다.
그럼 10년 동안 9번이면 거의 매해 놓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법에서 놓은 이 숫자를 단순하게 3번 나와서 4번 나와서 풀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항수가 그만큼 적은 거니까 이 확률적으로 접근한다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 자, 전체 문항수를 한번 쭉 보세요. 몇 문제가 나왔는지. 몇 문제 나왔습니까? 10년 동안 17번 나왔죠. 그럼 매해 1.7문항이니까 평균 2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올해도 어딘가에서 2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조세 불복과 서류의 송달은 작년에 각각 한 문제씩 해서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류의 송달은 24회 때 한 번 나왔거든요. 10년이 지난 작년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의 송달은 10년에 한 번 나온 거죠. 그럼 다시 말해서 작년에 세법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세법생들이 어느 학원이든 세법생들이 우리 시험과 안 맞는 게 나왔다. 그게 아닌 실제. 10년 전에 24회 때 나왔던 거니까요. 나왔던 게 10년이 지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가까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쌤들도 이거 버립시다라고 했겠죠. 강의 안 했겠죠. 조세 불복도 마찬가지고. 근데 갑자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출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할 겁니다. 버릴 거는 버릴 겁니다. 버리는 내용은 버리되 완전히 안 볼 거냐. 그러면 기출 문제 정도만 볼 거냐. 그러니까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가령 이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할 때는 버립시다. 40문제니까 버리자라고 제가 단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되니까 완전히 버리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집중적인 시간 투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문제 정도, 기출되었던 지문 정도는 그냥 한번 눈에 담아두는 정도는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과 조세 채권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조세 채권요, 조세 우선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올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전세 사기,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하고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핫한 내용이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은 어차피 이게 조세 총론에서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 강론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소멸이 조세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에서 출제가 되든 양도소득세가 출제가 되든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해두자고요. 여기서 모두 다 해버리면 개별 조세 강론을 다룰 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곳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 정의에서는 가산세에 포커스 맞춥시다. 가산세를 제외한 다른 용어는 실은 볼만한 게 없어요. 몇 개 암기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버리도 그만이고 가산세 정도. 왜냐하면 어차피 가산세, 가산금은 특히 가산세는 개별 강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개별 강론에 어차피 가산세는 다 시험 문제니까 용어 정의할 때 가산세를 전체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에서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고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복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세요. 기억을 보시고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받고 보니 야, 이 세금 너무 많아. 나 이거 동의 못 하겠어. 그럼 이의신청도 하고 심판 청구도 하고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결론 생각해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불복을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납세 의무자가 먼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잘못이 있을까? 첫 번째, 통고 처분을 받은 거예요. 납세 의무자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니까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얼마를 범칙금을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이 사람 잘못한 거죠. 아니, 본인이 잘못했는데 무슨 이의신청을 해요? 인정 못하겠다. 또는 가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 청구한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해서 불복 절차에서 최고 기관으로부터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받았다고요. 근데 또다시 이의신청을 해? 그럼 끝없이 이의신청하다가 세금을 안 내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복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한 번 더 입력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앞서 했던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올해 기억이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안 나올 겁니다, 실제. 올해 시험에서 기억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은 안 나오겠지만 여기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근거로 해서 다른 형태의 지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3회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 33회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 올해 34회 때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나온 거죠. 자, 갑니다. 기억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통고 처분. 통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니은. 참 이런 것들은 출제자가 치사합니다. 그냥 여기서만 보고 끝내는 겁니다. 올해는 뭐 출제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자, 여기서는 이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자, 그 정도만 눈으로만 보자고요.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사촌 등등 있는데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미만이니까 800만 원은 해당되는 거죠. 디귿 보정기간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지문 한번 읽고 갈까요? 우리가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의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이 신청의 서식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했거나 또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미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20일이라는 기간을 줄 테니까 그 보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은 지자체장이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인 요구를 한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정 기간에 그 기간을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자, 2번 다 같이 읽고 갑니다. 시작.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타당하겠죠. 따라서 디귿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확합니다. 리얼로 갑니다. 불복 절차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납니까? 이의신청하고 그다음에 심판 청구 이 그림이 기억납니까? 할 때마다 그랬죠. 선택사항이라 그랬죠. 선택사항. 이의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 청구를 하든지 따라서 리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가 아니죠. 있다. 왜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니까. 따라 리얼은 X.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냥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달아본 겁니다. 자, 26번 문제 가볼까요? 서류 송달에 관한 문제입니다. 1번. 연대납세 의무자랍니다. 연대납세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대표자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문을 잘 봐요.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나 독촉을 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납세의 고지나 독촉이 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고지서를 보내거나 또는 지금 날짜를 어겨서 빨리빨리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다음 2번으로 갑니다. 기한을 정해서 고지서를 송달했답니다. 과세주체가 우리에게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월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서류가 우리 수중에 딱 들어왔는데 도달한 날부터 7일 되는 날에 납부 기한이래요. 그러면 7일 동안 막 우리가 세금 낼 돈을 모아서 하기에 너무 기간이 빠듯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그 다음 내용 잘 봐요.
납부 기한은 해당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한다. 자, 7 더블하면 14죠. 자, 그래서 숫자를 좀 기억하세요. 서류를 보내서 서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이 납부 기한이 된다면 그러면 세금을 내기가 너무도 빠듯하니까 이럴 때는 징수금의 납부 기한은 서류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로 하겠다. 2번은 틀렸다, 그죠?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납세 관리인이 있는 경우, 자, 저게 키입니다. 납세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 관리인의 주소나 영업소로 보내면 됩니다. 주소지나 영업소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교부 송달이 나오네요. 자, 교부 송달합니다. 근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음 5번으로 갑시다. 5번의 질문을 보세요. 5번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에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겠다. 자,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날짜가 똑같아요. 같은 관점에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14일을 근거로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3회 시험에서 조세 총론에서는 이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둘 다 별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다음 재산세로 가볼까요? 먼저 재산세.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출제자들이 출제하기 제일 편한 게 어떤 거냐면 종합적인 문제로 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세 문제, 양도세 일반적으로 5, 6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항수가 많이, 취득세나 재산세는 양도세처럼 출제 문항수가 많은 세목들은 종합문제 숫자가 적어요. 반면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재산세라든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종합문제로 나와요. 그런가 하면 조세 총론도 언제든지 종합문제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류에 송달이 나오기도 했지만 또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재산세 전체적인 개념들을 쭉 훑어봐요. 어디에 집중할 건지. 근데 지금 최근 10년 동안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총 32문항이 나왔죠. 그러니까 평균 3.2문항이니까 많이 나온 거죠. 항상 그래도 세 문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냐. 그렇다면 당연히 세율, 납세 절차, 납세 문제. 그래도 항상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가급적 그 중요도 순서대로 가자고요. 그러니까 물납은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물납에 아무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본들 결론 물납은 재산세는 한 번. 물론 이제 양도세도 물론 나오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한데 물납은 재산세밖에 없죠. 분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물납은 딱 한 번 재산세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합시다. 그래서 먼저 이번에는 매 10년 동안 기출된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디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할 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량적 분석을 해야 돼요. 느낌상 뭐가 나올 것 같다가 아니고 이렇게 정량적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재산세에서는 세 곳에 집중, 납세 의무자, 세율, 납세 절차.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27번 문제는 겸용주택이죠. 근데 겸용주택을 왜 출제할까요? 또는 겸용주택이라는 개념이 뭐가 중요할까요? 자, 먼저 겸용주택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두 곳에서 나온다, 그죠? 하나는 재산세, 하나는 양도세 1세대 1주택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이라면 이런 거죠.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 이외로 볼 거냐. 그럼 주택 이외로 본다는 말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주택이 아니라는 말은 뭘로 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볼 거냐, 건축물로 볼 거냐. 그런데 주택도 재산세 과세 대상이고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왜 주택과 건축물로 구분할까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 잡히시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도 주택으로 보는 순간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주택으로 안 본다는 말은 과세를 하겠다는 뜻이 되니까 인결론은 세금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을 아닌 걸로 보느냐. 자, 먼저 27번 문제. 재산세의 겸용주택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기억. 한 동의 건물. 자, 니은, 한 구의 건물. 자, 유치한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했죠. 어찌되었든 한 동이든 한 구든 결론이 뭐냐면 주택만 주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면적을 따져서 50% 이상이 되면 주택으로 보느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만 미음자가 들어가죠. 주택만 미음자 들어가죠. 저 동은 이형이지만 그런 말은 안 돼요. 미음으로 설정해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건축물에 세율을 적용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주택의 세율이 건축물의 세율보다 적으니까 주택으로 간주되는 게 좋겠죠. 정확합니다. 자, 니은은 한 구의 건물입니다. 한 구일 때는 기준이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니은은 100분의 60, 60%니까 50% 이상이죠.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60%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정확합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50% 이상, 50% 미만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가면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대상인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를 합친 거죠. 자, 이때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조건 정확하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 바닥 면적의 10배. 정확합니다. 답은 5번 됩니다. 자, 정리하고 갑시다.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재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두 곳에만 존재합니다. 그럼 재산세에서는 한 동으로 보느냐, 한 구로 보느냐. 그래서 1동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만 주택입니다. 한 구의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50% 이상이면 전부가 주택. 아까 왜 전부를 칼로로 묶어 놓은지 아시겠죠? 아까 우리 시험 문제 보니까 전부라는 말이 없죠. 그냥 주택으로 본다리 되어 있었죠. 50% 미만일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지금 다시 한번 바로 입력하고 갑시다. 한 번 더요. 이렇게 겸용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결론은 주택이 되느냐 건축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기 때문인데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주택이 되는 게 좋죠. 주택으로 되어 세율이 적으니까요. 특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어야만 비과세가 적용받으니까요. 자, 재산세 1번 한번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고 특징 3가지만 보고 갈게요.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해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건물 따로 토지 따로 세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두 번째,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그 바닥 토지 면적은 주택의 바닥 면적이 10배. 세 번째, 어떤 또 지문이 나오던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하느냐? 합산,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자, 자, 3개 지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할 땐 잠시 스톱해놓고 확인하세요. 자, 양도세로 갑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는 50%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때는 주택 면적하고 주택 이외의 면적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이 아닌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이 표현을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건물 면적에서 첫 번째,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고
면적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자, 이게 어차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구분 구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자, 재산세로 올라가세요. 재산세 1구의 건물로 보는 경우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은 포함이죠. 그러면 50%가 돼도 전부로 주택으로 봐요. 재산세는. 근데 양도세는 아니죠. 50% 이 꼴이죠. 그래서 50%가 되면 결론은 주택 이외의 면적이 50%를 차지하더라도 둘 다 50, 50 반반. 반반이면 주택 부분만 주택이다. 즉 양도세는 이렇게 되는 순간 전체가 비과세가 되니까 재산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규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도세 1세대 1주택에서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던가요? 고급주택은 면적 따지지 않아요.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겸용주택입니다. 딱 두 곳에만 존재합니다. 두 곳에만 존재합니다. 28번 문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중요했었죠. 6문제 나왔던가요?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키를 선택하세요. 자, 키워드 찾는 연습을요. 자꾸 처음부터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읽을 필요 없으니까. 키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개념이었죠.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 3번을 보세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달라요. 다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인지 모르겠죠. 그럴 때는 공부상 소유자로 가면 되겠죠.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과세 주체는 누군지 모르죠. 그냥 공부상 소유자가 부과하면 되겠죠. 근데 3번을 보세요.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누가 소유자인지를 모르겠다. 그럴 때는 사용자한테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1번과 3번을 같이 보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에 대해서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답니다. 공용으로 사용한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죠. 그런데 보세요. 미리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미리 사용한다면 그 순간 미리 사용하는 그 기간 동안에 편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따라 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키는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사용자. 4번 갑니다. 납기, 재산세부터 딱 기억하세요. 우리가 재산세에서는 일단 토지와 건축물로 나누어서 주택은 자동으로 둘로 나뉘어지니까 일단 토지가 D죠. 7월달, 9월달, 종부세는 12월달. 7월달, 9월달, 12월달 기억하시고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반면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기라는 거 일단 다 같이 묶어서 정리하시고 자 동그라미 4번 가면 토지가 뒤에죠. 9월 16일에서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재산세 납기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키가 나오네요. 과세 대상이 누락되었거나 위법이거나 착오했다. 이럴 때는 수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답은 2번 됩니다. 다음 종부세 한 문제죠. 자,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문항수 확인해 보세요. 12문제죠. 그럼 1.2문항이다. 그죠? 그러니까 평균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 경우는 종합 문제보다는 개별 내용들에서 출제 문항수가 많았죠. 근데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 문제가 다수입니다. 물론 이 종합 문제 내용도 결론은 이 내용들이에요.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이 종합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종부세에서 우리가 학습할 대표적인 것은 위에 4가지가 주된 학습 범위라는 얘기입니다.